어르신,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얼어 죽어요. 영하 17도의 서울역.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패딩을 벗어 살려낸 그 노인.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쉰내 나는 무료급식소 앞으로 번쩍이는 검은 벤츠 10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신사는 더러운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인우가 덮어드렸던 그 패딩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은색 펜던트를 손에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이나 걸려서 미안하다. 내 새끼. 단돈 7,000원으로 구한 이 노인이 왜 죽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평안과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서울역 광장에는 칼바람이 휘몰아쳤고 가로등 불빛마저 추위에 움츠러든 듯 희미하게 떨고 있었어요. 영하 17도. 1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였습니다. 무료급식소 천사의 솥단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낡은 담요를 두른 노인들, 종이박스를 품에 안은 사람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줄 맨 끝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22살 서인우. 얇고 때 묻은 회색 후드티 위에 낡은 검은색 롱패딩 하나를 걸치고 있었어요. 패딩은 여기저기 솜이 삐져나와 있었지만 인우는 그 옷을 늘 소중하게 여몄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으니까요. 목에는 녹슨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인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우의 2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꼭 14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어요. 인우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7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폐지를 주워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왠지 모르게 서글펐습니다. 엄마, 오늘 딱 하루만 따뜻한 국밥 사 먹을게. 인우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기일에 국밥 한 그릇 먹는 것. 그게 인우가 매년 자신에게 허락하는 유일한 사치였어요. 그때 급식소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급식소 소장 마득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어요. 값비싼 패딩 점퍼를 입고 목에는 금목걸이가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을 힐끗 쳐다보더니 마치 벌레라도 본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줄 좀 반듯하게 서. 꼴불견이야, 꼴불견. 마득구가 퉁명스럽게 내뱉으며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인우도 한 걸음씩 따라 움직였어요. 그런데 인우 앞에 서 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어요. 인우는 얼른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맙다 총각.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래.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인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인우는 자신의 패딩 주머니에서 손을 빼 할머니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온기를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득구가 급식소 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줄이 왜 안 움직여? 마득구의 고함에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인우는 할머니를 부축한 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좀 힘들어 하셔서. 핑계는 밥 먹으러 와서 느릿느릿 거리기는. 마득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인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인우는 빙판 위에서 중심을 잃고 나뒹굴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오늘 배식 끝이야. 다들 꺼져. 마득구가 퉁명스럽게 외치며 급식소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항의하지 못했어요. 다들 고개를 숙인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뺨이 얼얼했고 무릎이 쓰라렸어요. 하지만 인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은 귀하게 써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우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삼켰어요. 아까 그 할머니는 벌써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인우는 혼자 남겨진 광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이었어요.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인우는 주머니 속 7,000원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국밥 한 그릇은 먹을 수 있었어요. 저 멀리 국밥집 간판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인우는 그 불빛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배고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엄마, 오늘따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인우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에 어머니의 흐릿한 얼굴이 비쳤어요. 인우는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앞 어둠 속에서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대저택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안 계십니다. 비서실장 김 전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저택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75살의 구자명 회장.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천운그룹의 총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밤에 홀연히 사라진 것이었어요. 사실 구 회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택을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정원사의 허름한 등산복을 입고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마치 평범한 노인처럼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구 회장은 며칠 전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후원하는 무료급식소 천사의 솥단지에서 횡령과 부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구 회장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구 회장은 서울역 광장의 풍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사람들, 찢어진 박스로 바람을 막으려는 노인들, 쓰레기통을 뒤지는 손들. 이게 내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란 말인가. 구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급식소 앞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배식 끝이야. 다들 꺼져. 뚱뚱한 남자가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청년을 발로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어요. 구 회장의 눈이 부릅떠졌습니다. 저게 소장이라는 자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구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지병인 협심증이 도지는 것 같았어요. 진정해야 해. 진정하고. 하지만 분노와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구 회장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휘청. 구 회장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에이, 술 취한 노인네네. 요즘 노숙자들 참 많아졌어.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피해갔습니다. 구 회장의 얼굴이 점점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끝이 얼어붙어 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그 순간
구 회장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려오는 한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앙상한 체구에 낡은 검은색 패딩을 입은 청년. 그 청년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뜻한 손이 구 회장의 차가운 뺨에 닿았어요. 그 순간 구 회장은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청년의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그리운 눈빛이었어요. 이 눈은 어둠 속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발밑의 얼음이 미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바로 앞 가로등 불빛 아래 쓰러진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허름한 등산복을 입은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4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병원비가 없어 쓰러진 어머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원했지만 아무도 멈춰주지 않았던 그날. 차가운 바닥 위에서 점점 식어가던 어머니의 손. 그때 인우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력함이 지금도 인우의 가슴 한켠에 멍처럼 남아 있었어요. 인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분은 내가 살려야 해. 인우는 주머니 속 7,000원을 꺼냈습니다. 국밥을 사 먹으려던 돈이었어요. 어머니 기일에 딱 한 번 허락한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인우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곧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핫팩 2개와 따뜻한 두유 1개를 집었어요. 4,000원이 나갔습니다. 다시 노인에게로 뛰어갔습니다. 핫팩을 비벼서 노인의 가슴과 배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유 뚜껑을 열어 노인의 입술에 조금씩 적셔주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노인의 몸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핫팩 2개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저체온증이 심하게 온 것 같았습니다. 인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패딩 지퍼를 내렸어요. 낡고 해진 검은색 롱패딩. 솜이 빠져나와 볼품없었지만 인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었으니까요. 패딩을 벗자 얇은 회색 후드티 하나만 남았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애듯 파고들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우는 패딩을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입으세요. 저보다 할아버지가 더 급해요. 손끝이 벌써 곱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우는 개의치 않았어요. 노인을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인우는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있는 힘을 다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등에 업었어요. 70이 넘은 성인 남성의 무게가 앙상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우는 신음을 삼키며 한 걸음을 뗐습니다. 빙판길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중심을 잡으려 버둥거렸지만 결국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날카로운 얼음이 무릎을 찢었습니다.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배어 나왔어요. 하지만 인우는 등에 업은 노인을 놓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르막길이 나타났습니다. 다리가
조금만 더. 인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인우야, 가난해도 마음만은 귀하게 써라. 그 말씀이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앞에 병원의 붉은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인우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병원 문을 밀치고 들어가려는 순간 보안 요원 2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야? 여긴 안 돼. 냄새나는 노숙자는 출입 금지야. 저리 가. 보안 요원들이 인우를 밀쳤습니다. 인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등에 업은 노인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이분이 죽어가고 있어요. 인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화내셔도 돼요. 때리셔도 돼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인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 묻은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피 묻은 무릎으로 바닥에 엎드린 청년. 얇은 후드티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당직 의사가 보았어요. 뭐야, 저건.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얼굴빛이 변했어요. 저체온증이야. 빨리 응급실로.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노인을 들것에 옮기고 있었어요. 인우는 그제야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이 3,000원 뿐이라는 것을. 인우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지폐와 동전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5개. 인우는 천천히 일어나 응급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노인이 보였어요. 아직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는 틈을 타 인우는 노인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정이 갔어요. 인우는 그 손에 3,000원을 쥐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눈 뜨시면 이걸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세요. 인우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저도 오늘 국밥 먹으려고 모은 돈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년에 딱 이 하루만큼은 따뜻한 것을 먹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살아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우는 노인의 손을 꼭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 순간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아까 그 노숙자 새끼 어디 갔어? 경찰 부른다 그래. 인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에 잡히면 시설로 끌려갈 수도 있었어요. 그건 싫었습니다. 자유롭게 어머니를 그리워할 수 있는 건 이 거리뿐이었으니까요. 인우는 몸을 돌려 응급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뛰다가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패딩. 어머니의 패딩을 할아버지에게 덮어준 채 온 것이었습니다. 그 안주머니에는 펜던트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세상에서 하나뿐인 펜던트가. 인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있었어요. 경찰이 올지도 몰랐습니다. 인우는 병원 쪽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엄마 사진. 못 가져왔어. 미안해. 인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얇은 후드티가 펄럭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가슴 한쪽이 더 시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담긴 펜던트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추위보다 더 아팠습니다. 인우는 고개를 돌려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얇은 후드티 하나만 걸친 채 영하 17도의 밤속으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사람 하나를 살렸으니까요. 등 뒤로 병원의 붉은 십자가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인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살린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낡은 패딩 안에 담긴 펜던트가 23년의 세월을 건너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줄 거라는 것을. 바람이 뼈를 깎았습니다. 인우는 서울역 골목을 헤매고 있었어요. 얇은 회색 후드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패딩은 이제 없었어요. 병원에 누운 할아버지에게 덮어드렸으니까요.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었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우는 자신이 묵던 박스 더미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곳에라도 가면 조금은 바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스 더미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인우가 멍하니 서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 새끼. 아직도 여기 어슬렁거려? 마득구였습니다. 급식소 소장.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목에는 금목걸이가 번들거렸어요. 내 박스? 내가 다 치워버렸어.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고. 마득구가 비웃었습니다. 거지 새끼가 여기서 자빠져 자면 동네 꼴이 뭐가 되겠어. 당장 꺼져. 인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이가 너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득구가 인우의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발로 인우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어제 다친 무릎이었어요. 아! 인우가 비명을 삼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찢어진 상처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왔어요. 꼴 좋다. 그렇게 무릎 꿇고 있어. 그게 내 분수야. 마득구가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눈에 띄지 마. 내 처지에 그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다음에 또 보이면 그때는 경찰 불러서 쓰레기 치우듯 치워버릴 테니까.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인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어요. 무릎에서 흐르는 피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추웠습니다. 뼛속까지 추웠어요. 인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곳이 없었어요. 영하 17도의 밤, 패딩 없이 버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인우는 상가 건물 처마 밑으로 가보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다른 건물로 가보았습니다. 경비원이 쫓아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려 했지만 점원이 문 앞에서 막았습니다. 손님 아니면 안 돼요. 나가세요. 어디에도 인우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죽으면 엄마 만날 수 있으려나. 인우는 멈춰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때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지하철역 계단 옆 환기구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바깥보다는 나았어요. 인우는 그 환기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쓰레기통 뒤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구석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찢어진 신문지 몇 장과 비닐봉지가 보였어요. 인우는 그것들을 주었습니다. 신문지를 구겨서 후드티 안쪽에 넣었어요. 바지 속에도 넣었습니다. 비닐봉지는 등에 깔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인우야, 신문지는 바람을 막아준단다. 추우면 옷 안에 넣어. 오래전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던 겨울밤, 어머니는 인우를 끌어안고 골목 구석에서 밤을 샜어요. 그때 어머니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인우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태아처럼 작게 몸을 말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인우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환기구에서 나오는 미지근한 바람이 마치 어머니의 숨결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추워. 인우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펜던트도 없어서 엄마 얼굴도 못 봐. 미안해.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갔어요. 그 순간 인우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인우야, 조금만 버텨. 엄마가 안아줄게.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꿈인지 환청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인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보고 싶어. 그리고 인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의 떨림이 점점 느려졌어요. 심장 박동도 느려졌습니다. 저체온증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우의 품속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올랐어요. 마치 누군가 손을 얹어준 것처럼. 그건 아마도 오늘 밤 병원에서 눈을 뜬 노인의 기도였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마음이었는지도요. 인우는 의식을 잃은 채로 그 작은 온기에 기대어 밤을 버텼습니다. 병원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하얀 천장, 희미한 조명,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 고급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구자명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손끝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어요. 서울역, 급식소, 쓰러지는 노인들, 그리고 차가운 바닥. 그때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꼬깃꼬깃한 종이가 손 안에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5개, 3,000원이었어요. 회장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이걸 내 손에 쥐어준 거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 김 전무가 들어왔어요. 얼굴에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습니까? 여기가 어딘가? 대학병원 특실입니다. 어젯밤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회장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누가 날 데려왔나? 김 전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노숙자 청년이었습니다. 노숙자? 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어요. 뼈만 앙상하고 후드티 하나만 입고 있었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영하 17도에 후드티 하나만? 응급실 간호사 말로는 그 청년이 회장님을 등에 업고 뛰어왔다고 합니다. 무릎이 다 깨져서 피투성이었는데도 회장님을 놓지 않았다고요. 회장은 손에 쥔 3,000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청년이 회장님 손에 쥐어준 거랍니다. 눈 뜨시면 따뜻한 국밥 사드시라고.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도 굶주렸을 텐데, 얼어 죽을 만큼 추웠을 텐데, 그 아이가 자신에게 이 돈을 준 것이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나? 도망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겁을 먹고 사라졌다고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려왔어요. 그때 김 전무가 침대 옆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저게 그 청년이 두고 간 겁니다. 탁자 위에는 낡고 해진 검은색 롱패딩이 놓여 있었어요. 솜이 빠져나와 있었고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초라한 옷이었어요. 저걸 그 아이가 회장님께 덮어드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걸 벗어서요. 회장은 패딩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패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작은 것이었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무언가. 김 전무가 얼른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펜던트인 것 같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녹슨 은색 펜던트였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랜 세월 동안 만지고 또 만졌다는 흔적이었어요. 회장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펜던트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회장은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낡고 바랜 사진. 테이프로 이어 붙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찢었던 사진을 다시 붙인 것이었어요. 회장의 눈이 사진 위에 멈췄습니다.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22~23살쯤 되어 보이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얼굴.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숨이 멎었어요. 연아, 딸이었습니다. 23년 전 자신이 내쫓은 딸, 구연아. 회장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펜던트는 연아의 성인식 날 자신이 직접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안쪽에 이니셜을 새겨주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서.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은 회장의 기억이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 연아가 울면서 찾아왔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라고. 하지만 그 남자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무명 화가였습니다. 당시 천운그룹은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어요. 정략 결혼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회장은 연아에게 소리쳤어요. 그 아이를 지워. 지우지 않으면 넌 내 딸이 아니다. 연아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제발. 빗속에서 무릎을 꿇은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던 눈물. 애원하는 눈빛. 회장은 연아의 손을 뿌리쳤어요. 경호원을 불러 딸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연아가 찍힌 사진을. 딸이 끌려나가면서 외쳤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저 없이 얼마나 외로우실지. 그 말이 23년 동안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아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식도 끊겼습니다. 회장은 딸을 찾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돈은 넘쳐났어요.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 얼굴이 지금 낡은 펜던트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사진을 테이프로 이어붙인 채로. 아,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 이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찢어진 것을 다시 붙여가며 23년 동안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연아야, 연아. 회장은 펜던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어젯밤 자신을 살린 그 청년. 얇은 후드티 하나로 영하 17도의 밤을 견딘 그 아이. 그 아이가 이 펜던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설마.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아이가 연아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23년 전 연아의 뱃속에 있던 아이. 자신이 지우라고 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22살이 되어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자신의 핏줄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굶주리고 얼어붙는 밤을 견디며 살아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젯밤 자신을 살렸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유일한 패딩을 벗어 덮어주고 전 재산 3,000원을 손에 쥐어주고 할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원수인 줄도 모르고 그저 쓰러진 노인이 불쌍해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내가 회장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야. 내 욕심이, 내 자존심이. 회장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링거 바늘이 빠지며 피가 튀었어요. 회장님, 김 전무가 놀라 달려들었지만 회장은 밀쳐냈습니다. 찾아. 당장 그 아이를 찾아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손자가 얇은 옷 하나로 밖에서 떨고 있어. 당장 찾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독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회장은 펜던트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연아야, 미안하다. 아비가 잘못했다. 새벽 병실에 회장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에게는 진짜 긴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서울역 일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천웅그룹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골목골목을 누비기 시작했어요. 그 한가운데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있었습니다. 구자명 회장이었어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걸을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우야. 회장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자의 이름을 처음 불러보았습니다. 펜던트 뒷면에 새겨져 있던 이름이었어요. 연아가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 인우. 어지린의 비우. 메마른 세상에 담비 같은 아이가 되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연아야, 내가 지어준 이름이구나.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노숙자들의 박스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회장은 휠체어를 밀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손에는 펜던트를 꼭 쥐고 있었어요. 연아의 얼굴이 담긴 그 작은 보물. 이것만이 손자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봐요. 혹시 22살쯤 된 청년 못 봤소?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검은 패딩을 입고 있던. 회장이 노숙자에게 물었어요. 검은 패딩이요? 글쎄, 그런 애가 많아서. 노숙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회장은 다음 사람에게로 갔어요. 그 다음 사람에게도. 하지만 아무도 인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새벽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회장의 손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인우야, 어디 있니? 할아버지가 왔다. 회장은 목이 쉬도록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칼바람만 볼을 스쳤어요. 그때
저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웬 사람들이. 마득구였어요. 급식소 소장. 일찍 출근했다가 경호원들을 보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마득구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긴장했어요. 구청 단속반인가 아니면 경찰인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전무가 다가갔어요. 혹시 이 근처에서 22살쯤 된 청년 못 봤습니까?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어젯밤 검은 패딩을 입고 있던 청년입니다. 마득구의 눈이 번뜩였어요. 검은 패딩. 어젯밤 그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에게 대들던 그 건방진 노숙자. 어제 박스를 부숴버리고 내쫓은 그 녀석. 그 녀석을 왜 찾는 거지? 마득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고급 양복에 고급 차량들. 분명 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그 녀석이 뭔가 훔친 건가? 아니면 사기를 친 건가? 어느 쪽이든 마득구에게는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잡히면 자신이 한 짓도 드러날 수 있었어요. 마득구는 얼른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아, 그 청년이요? 알죠. 알고 말고요. 어디 있습니까? 아까 봤는데 남대문 쪽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경찰이 온다고 하니까 후다닥 튀어버렸어요. 김 전무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남대문 쪽이라고요? 네, 분명히 그쪽으로 갔어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마득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쪽을 가리켰어요. 김 전무는 회장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남대문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남대문. 여기서 꽤 먼 곳이었습니다. 당장 가자. 회장이 휠체어를 돌렸어요. 경호원들이 우르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득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바보들. 그 녀석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마득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할아버지와 손자의 재회를 막아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회장 일행이 떠난 뒤 서울역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 인우는 지하철역 환기구 옆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마득구가 가리킨 방향과는 정반대편이었습니다. 불과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인우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꿈이었어요. 어디선가 국밥 냄새가 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밥. 고춧가루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꿈속에서 누군가 인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거칠지만 정이 느껴지는 손이었어요. 인우야, 배고프지? 이리 와서 앉아라. 할아버지가 국밥 사줄게. 인우는 꿈속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노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왠지 모르게 정이 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요. 할아버지, 누구세요? 나는. 노인이 뭐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꿈이 깨졌습니다. 인우는 눈을 떴어요. 차가운 바닥이 등을 눌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꿈이었구나. 인우는 한동안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천장이 아니라 환기구의 철망이었어요. 꿈속의 할아버지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따뜻했던 손의 감촉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였을까? 그 할아버지. 인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미 없는 생각이었어요. 세상에 자신에게 국밥을 사줄 사람 따위 없었으니까요. 멀리 남대문 쪽에서는 회장이 골목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인우야.
인우야. 쉰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 박스들만 나뒹굴고 있었어요. 인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인우는 처음부터 이쪽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회장은 텅 빈 골목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담요를 두른 어깨가 축 처졌어요. 이런 데서 잤단 말이냐. 내 손자가. 회장의 손이 박스 조각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종이 조각이었어요. 누군가 이걸 덮고 잤겠지요. 추위를 피하려고. 박스 안쪽에는 신문지가 구겨져 있었어요. 바람을 막으려고 깔아둔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신문지를 집어들었어요.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이 위에서 잠을 잤다니. 이 추위에.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아야, 내 아이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일단 병원으로 돌아가시죠. 몸이 아직 안 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손자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데서 잠을 자겠나? 회장은 다시 휠체어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폐쇄회로 기록을 다 확보해. 아침에 그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해. 알겠습니다. 김 전무가 전화기를 꺼냈어요. 회장은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반드시 찾는다. 회장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내 손자를 반드시 데려온다. 아침 해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망의 빛이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하루는 23년의 세월을 넘어 할아버지와 손자가 다시 만나는 날이 될 터였습니다. 비록 그 둘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요. 서울역 어딘가에서 인우가 눈을 떴습니다. 병원 어딘가에서 회장이 펜던트를 쥐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어요. 23년의 세월도 그 끈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겨울 햇빛은 따뜻함 없이 그저 밝기만 했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인우는 환기구 옆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나고 있었어요. 어젯밤 얇은 후드티 하나로 버틴 대가였습니다. 신문지와 비닐봉지로 바람을 막았지만 영하 17도의 추위를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인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 발짝 떼는 것도 힘겨웠어요. 그때 청소부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뭐해요? 일어나요, 일어나. 아주머니가 빗자루로 인우의 등을 툭툭 쳤어요. 아프지는 않았지만 서러웠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인우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속이 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인우는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대로 쓰러지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오늘 급식소에 높은 사람 온대. 인우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높은 사람? 누군데? 몰라. 어제 병원에 실려간 노인이 찾는다나 봐. 패딩 주인 찾는다고 난리래. 인우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패딩? 어머니의 패딩. 그 안에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펜던트.
세상에서 하나뿐인 보물이었어요. 인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지만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을 짚었어요. 할아버지가 오실지도 몰라.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병원에 두고 온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패딩을 가지고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펜던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인우는 급식소 쪽을 바라보았어요. 천사의 솥단지, 마득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어젯밤 마득구에게 당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박스를 부숴버리고 무릎을 걷어찬 그 남자. 다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인우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었어요. 인우는 쓰레기장에서 찢어진 벙거지 모자를 주었습니다. 푹 눌러써서 얼굴을 가렸어요. 마득구 눈에 띄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열 때문에 시야가 흐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길가에 피어있는 찬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코끝이 시렸어요. 하지만 인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펜던트 속에 담긴 그 사진, 테이프로 이어붙인 그 사진을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는지 몰랐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었어요. 그 사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펜던트 꼭 찾을게. 인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급식소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추운 밤을 버틴 노숙자들이 아침 배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담요를 두른 사람, 박스를 안고 있는 사람, 저마다의 방식으로 추위와 싸운 흔적이 역력했어요. 인우는 줄 맨 끝에 섰어요. 벙거지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딘가에서 할아버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노숙자가 인우를 쳐다보았어요. 야, 너 어제 그 애 아니야? 마 소장한테 걷어차이네. 인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어요. 미쳤어? 여기 다시 오면 어떡해? 마 소장이 너 보면 가만 안 둔대. 노숙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았어요. 펜던트만 찾으면 돼. 그것만 찾으면. 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씩 배식을 받고 돌아갔어요. 인우의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마득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안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건지. 그때 급식소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높은 사람들이 온다더니 아직 안 왔네. 아까 양복 입은 사람들 봤는데 남대문 쪽으로 갔던데? 인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남대문. 엉뚱한 방향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엉뚱한 데로 가신 건가? 인우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혹시 할아버지를 놓치는 건 아닐까? 펜던트를 영영 못 찾게 되는 건 아닐까? 그때 급식소 문이 열리며 마득구가 나왔습니다. 인우는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마득구가 줄 서 있는 사람들을 훑어보았어요. 그러다 잠깐 인우 쪽에서 시선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인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발 알아보지 마세요. 인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마득구가 고개를 돌렸어요. 다른 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인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우의 차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배식대 앞에 서 있는 봉사자 아주머니가 국을 퍼주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해 보였어요. 인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일단 밥 먹고 할아버지를 기다리자. 인우는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인우에게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우의 차례가 다가왔을 때 마득구가 다시 배식대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인우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너. 마득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인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고개 들어. 마득구가 명령했습니다. 인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모자 아래로 마득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역시 내 녀석이구나. 모자 쓴다고 못 알아볼 줄 알았어? 인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밥은 안 주셔도 돼요. 인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할아버지 안 오셨나요? 어제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린 할아버지요. 마득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 제 패딩을 돌려주러 오셨을지도 몰라서요. 그 안에 제 물건이. 인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득구는 인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패딩? 내 그 더러운 패딩 누가 신경 쓴다고? 마득구가 비웃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거지 새끼가 무슨 할아버지야. 인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득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내가 어제 뭐라고 했지? 눈에 띄지 말라고 했잖아. 인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득구는 배식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밥 먹으러 왔으면 밥이나 먹어. 마득구가 국솥 앞에 섰어요. 펄펄 끓는 국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리 와. 식판 내밀어. 인우는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득구의 눈빛이 수상했어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열이 나는 몸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인우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마득구가 국자로 국을 떴어요. 그리고 식판이 아닌 인우의 손등 위로 끓는 국물을 부어버렸습니다. 아! 인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식판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밥과 국이 흙바닥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마득구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바닥에 있는 거라도 주워 먹어. 개처럼. 인우는 화상 입은 손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어요. 손등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화끈거리는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손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아픈 건 손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거였어요. 어젯밤 자신을 찾으러 온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마득구가 일부러 돌려보냈다는 사실. 펜던트를 되찾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빼앗겼다는 것. 그게 손의 화상보다 더 아팠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였을까요? 인우는 흙바닥에 쏟아진 밥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쌀알이 흙과 뒤섞여 있었어요. 국물이 흙 위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고팠어요.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위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인우의 손이 저도 모르게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흙 묻은 밥알을 주우려고 손가락 끝이 흙에 닿았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인우야, 가난해도 마음만은 귀하게 써라.
인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었어요. 쪽방 한 칸에서 식은 죽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면서 어머니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세상이 널 짓밟아도 내 마음만은 지켜야 해. 알겠지? 인우는 손을 거두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였어요. 마득구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꼴 좋다. 거지가 따로 없네. 마득구가 침을 뱉었습니다. 인우의 발치에 떨어졌어요.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외면했습니다. 다들 자기 밥 한 끼가 급했으니까요. 인우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이 세상에 자신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늘 그랬어요. 혼자 싸우고, 혼자 버티고, 혼자 울었습니다. 인우는 화상 입은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절을 하듯이 이마가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흙 위로 떨어졌어요. 마득구를 향해 애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향해, 운명을 향해 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 있다면 어떤 수모도 견딜 수 있었어요. 굶어도 괜찮았습니다. 얼어도 괜찮았어요. 엄마 얼굴만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웅장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동차 엔진 소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마득구의 표정이 변했어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급식소 입구 쪽에서 흙먼지가 피어올랐어요. 검은색 벤츠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차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의 차가 급식소를 에워쌌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췄어요. 일제히 문이 열렸습니다. 마득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야 저건. 인우도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차의 문이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 한 명이 나타났어요. 인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휠체어에 탄 노인. 어디서 본 얼굴이었어요. 어젯밤 서울역에서 쓰러져 있던 그 할아버지. 자신이 등에 업고 병원까지 뛰었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살아계셨어요. 눈을 뜨셨어요. 인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인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미안함,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무언가. 인우는 그 눈빛을 보았어요. 낯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그리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아니,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을 찾은 눈빛이었어요. 인우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인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3년의 세월을 건너 처음으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급식소 앞마당에 먼지가 가라앉았어요. 검은 차량들이 둘러선 가운데 모든 시선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과 흙바닥에 주저앉은 청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없이, 눈빛만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구자명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23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 아이가 인우였어요. 연하의 아들, 자신의 손자, 23년 전 자신이 지우라고 했던 그 아이. 얇은 후드티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상 입은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손자를, 내 욕심이, 내 자존심이. 그때 마득구가 달려왔습니다. 아,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마득구의 얼굴에 아첨하는 웃음이 번졌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 전무가 성큼 다가와 마득구의 뺨을 올려붙였어요. 퍽! 마득구가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닥쳐라. 감히 누구 앞이라고. 김 전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하지만 회장은 마득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인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 김 전무가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뿌리쳤어요. 괜찮아. 회장은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인우를 향해 걸어갔어요. 인우는 여전히 흙바닥에 앉은 채 회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살아계셨어요? 인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인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잊은 채 오로지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인우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회장은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흙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고급 양복 바지가 흙에 젖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천웅그룹의 회장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노숙자 청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어요. 주변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눈앞에 손자만 보였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밤새 가슴에 품고 있던 것들을 꺼냈어요. 낡은 검은색 롱패딩이었습니다. 인우의 패딩, 그리고 그 위에 은색으로 빛나는 작은 것이 놓여 있었어요. 펜던트였습니다. 인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내 거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내게 남긴 거다. 회장은 패딩과 펜던트를 인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인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받아들었어요.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인우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엄마. 찾았어. 엄마 사진 찾았어. 인우는 펜던트를 가슴에 안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회장은 그런 인우를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팔을 벌렸어요. 인우를 향해. 인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왔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인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담긴 것은 미안함이었어요.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인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가족의 사랑. 회장이 인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의 부드러운 감촉이 인우의 볼에 닿았어요.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고급스러운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냄새였어요. 22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인우의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포옹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인우를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인우야. 회장이 인우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할 말이 없다. 인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장의 품에 안겨 울기만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도 할아버지의 품도 몰랐던 아이였어요. 그런 인우에게 회장의 품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회장이 인우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인우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멈출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두 사람의 통곡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인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 마득구를 바라보았어요. 마득구는 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인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한테 뜨거운 국물을.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 전무가 마득구에게 다가갔어요. 횡령과 특수폭행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꼼짝 마십시오. 마득구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득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인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자, 인우야.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자. 내 진짜 집으로. 인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이요? 인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그래, 내가 태어났어야 할 집, 내 엄마가 자란 집. 회장이 인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곳이 내 집이야. 인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이 생긴 거였습니다. 회장이 인우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인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열과 배고픔에 지쳐 있었어요. 경호원이 얼른 다가와 인우를 부축했습니다. 회장은 인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급식소 앞에 모인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인우는 걸으면서도 계속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거칠지만 정이 느껴지는 손이었어요. 꿈속에서 느꼈던 그 손이었습니다. 국밥을 사주겠다던 그 할아버지의 손.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인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눈물 속에서 피어난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었어요. 어젯밤의 매서운 한파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따스한 빛이 온 세상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23년의 긴 겨울이 비로소 끝나가고 있었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인우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손에 쥔 펜던트만은 익숙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인우는 펜던트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옆자리에서 회장이 인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인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속이 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근처 국밥집으로 가게. 네. 회장님, 본가로 가시는 게 국밥집으로 가라고 했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어요. 인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밥이요? 그래. 내가 먹고 싶었던 거잖아. 회장이 인우의 손을 잡았어요. 어제 국밥 못 먹었다며. 할아버지가 사줄게. 인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제 7,000원을 들고 국밥집으로 가다가 쓰러진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돈으로 핫팩과 두유를 사고 나머지는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지금 자신에게 국밥을 사주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참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국밥집은 서울역 근처의 허름한 곳이었어요. 인우가 어제 가려고 했던 바로 그 가게였습니다. 낡은 간판에 24시 순대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검은 고급 차량들이 국밥집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어요. 회장이 인우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들어서자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과 인우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순대국밥 2그릇 주세요. 회장이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2그릇이 나왔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인우는 국밥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순대와 내장이 국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파가 송송 썰려 있었어요. 어제 이 국밥을 먹으려고 했었어요. 어머니 기일에 딱 한 그릇만. 1년에 딱 이 하루만큼은 따뜻한 것을 먹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먹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할아버지를 살리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할아버지와 함께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운명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우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했어요.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온몸으로 온기가 퍼져나갔어요. 24시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몸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국밥 위로 엄마가 인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생일날 국밥 사 먹으라고. 그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이었어요. 회장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어제가 내 생일이었어? 인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생일이랑 엄마 기일이 같은 날이에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연아가 그날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인우의 생일에 연아야. 회장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내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아이를 내가 내쫓았어.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인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인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원망 안 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할아버지 원망하지 말라고. 언젠가 꼭 만나게 될 거라고.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연아가 그랬어?
네. 엄마는 늘 할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무섭지만 속은 따뜻한 분이라고, 언젠가 꼭 찾아오실 거라고. 인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인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우야, 할아버지 만나면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외로우신 거야.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우가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연아야, 연아야. 국밥집 안에 회장의 흐느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우는 회장의 손을 꼭 잡은 채 기다렸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이 지나서야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인우야. 회장이 인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말 해줘서 고맙다. 인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야말로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난 웃음이었어요. 국밥을 다 먹고 나오자 김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급식소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성명을 발표하시겠습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회장은 인우의 손을 잡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급식소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득구는 경찰에 연행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인우의 손을 잡은 채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회장은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이 청년 서인우는 제 딸 구연아가 남기고 간 유일한 핏줄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23년 전 저는 제 딸을 내쫓았습니다. 제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죗값으로 제 손자는 길거리에서 굶주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회장이 인우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제가 쓰러졌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인우를 향했어요. 인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는 천운그룹의 정당한 주인입니다. 회장이 선언했어요. 오늘부로 제 모든 재산과 지분을 이 아이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인우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가자, 인우야. 회장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집으로 가자. 인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서 마득구의 외침이 들렸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인우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급식소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인우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펜던트를 가슴에 안은 채 엄마,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찾아왔어. 엄마가 말한 대로. 인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이제 인우는 더 이상 그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인우의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피곤하면 자도 돼. 집까지 좀 걸리니까. 인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 순간을 느끼고 싶어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햇살을 받으며 23년 만에 처음으로 1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올해 겨울은 작년과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천운그룹 본가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넓은 정원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햇살이 눈 위에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인우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모습이 비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건강해진 얼굴, 단정하게 빗은 머리카락, 깨끗한 옷.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은색 펜던트,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보물. 인우는 펜던트를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나 의대생이 됐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의과대학이었어요. 어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공부가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늘 곁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서재에서 함께 공부했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지치면 할아버지가 따뜻한 차를 타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인우야, 준비됐니? 문 밖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우는 거울 속 자신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 얼굴이 젊은 시절 회장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연하와도 닮아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마와 어머니의 눈을 가진 얼굴이었습니다. 인우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회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손자를 찾은 후로 회장은 다시 살아났어요. 불면증이 사라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늘었어요. 잘 어울린다. 회장이 인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엄마를 닮았구나. 인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닮았대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회장이 웃었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갈 준비 됐지? 네. 인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년 전 두 사람이 만났던 그곳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차가 멈춘 곳은 서울역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풍경이 달라져 있었어요. 1년 전 천사의 솥단지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해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의 밥상. 회장이 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무료급식소였어요. 마득구의 급식소를 허물고 새로 지은 곳이었습니다. 인우와 회장은 차에서 내렸어요. 급식소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밥 한 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1년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봉사자들이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를 나눠주고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무도 구박하지 않았어요. 인우와 회장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매달 이맘때면 두 사람은 이곳에서 봉사를 했어요. 직접 국을 퍼주고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인우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1년 전 자신이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인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심을 담아서 한 노인이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1년 전 자신의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인우는 따뜻한 국을 가득 퍼주었어요. 밥도 수북이 담았습니다. 노인이 인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인우는 미소 지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인우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화상 입은 손으로 밥알을 주우려 했어요. 굶주리고 지치고 절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밝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고 있었어요. 회장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아야 보이니? 내 아들이 이렇게 자랐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급식소 뒤편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연아의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고 있었어요. 회장이 직접 걸어둔 사진이었습니다. 인우는 사진 앞에 섰어요. 펜던트를 꺼내 어머니의 얼굴과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인우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인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잘 살고 있어. 할아버지랑 같이. 엄마가 말한 대로 할아버지는 따뜻한 분이야.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나 의사 될 거야.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 도울 거야. 회장이 인우의 옆에 섰습니다. 인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연아야. 회장도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비가 잘못했다. 늦었지만 인우 잘 키울게. 지켜봐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연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연아도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거예요.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1년 전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허름한 간판은 여전했어요. 24시 순대국밥. 낡았지만 정겨운 가게였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순대국밥 2그릇이요. 인우가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나왔어요. 인우는 국밥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 국밥을 먹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생각에, 서러움에, 그리고 안도에. 지금은 달랐습니다. 인우는 수저를 들었어요.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인우가 말했어요. 내년에도 같이 와요. 내후년에도.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매년 오자. 평생. 회장이 인우의 손을 잡았어요. 평생 같이 먹자. 인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국밥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회장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펜던트였습니다. 새 것이었어요. 이건? 인우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내 거랑 똑같이 만들었어. 안에 연하 사진 넣었고. 회장이 펜던트를 열어 보여주었어요. 안에는 연하의 사진과 함께 인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늘 데리고 다닐 거야. 연하랑 너를. 회장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인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인우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평생 할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1년 전 영하 17도의 혹한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1년 후 같은 계절에 두 사람은 가장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되어서.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이제 인우에게 겨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곁에 가족이 있으니까요. 진정한 천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는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가장 추운 밤에 자신의 온기를 나눠준 한 청년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손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사랑은 돌고 돕니다. 내가 준 온기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내일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별에는 밤이었습니다.